지난해 6월 25일 여자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된 30대 남성 김 씨. 화가 난 김 씨는 여자친구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김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 이튿날 새벽 귀가한 언니마저 살해합니다. 자매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명품 가방과 귀금속 그리고 카드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일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게임으로 106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기도 합니다. 훔친 가방은 또 다른 여성에게 선물하기까지 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 형이 높다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두 딸을 한 번에 잃은 아버지는 오늘도 형량을 줄이려는 살해범과 싸우고 있습니다. 김 씨가 아직도 거짓말을 하며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딸이 어떻게 숨졌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고 합니다. 딸들이 준 선물을 아직도 가지고 다니고 좋아하던 먹거리를 챙겨주고 딸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집을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당진 자매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자, 저 진짜 이 지금 사건 또 전해드리면서 열 좀 내겠습니다. 예? 이 피해자 두 딸을 잃은 이 아버지는 딸의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계속 했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 씨라고밖에는 이 말을 못합니다. 예? 자, 백 기자. 네. 일단 이 가해자 김 씨, 이 여자친구의 가족들, 그러니까 고인들의 가족들과도 서로 잘 알고 왕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이 두 사람의 만남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30대 김 씨와 여자친구는 사건 전에 경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양쪽 다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모임에서 만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의 언니는 충남 당진에서 큰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정을 듣고 식당 일을 도우라고 해서 두 사람이 당진으로 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아서 가족과도 같은 관계였다고 하고 결혼도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범행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납니다. 자, 팀장님, 그리고 정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해자가 그 핸드폰을, 고인들의 핸드폰을 딱 취득을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 연락을 계속 하는 바람에 그 시신이 온전한 상태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그 피해자 휴대폰으로 이제 잘 있다고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한테도 보내가지고 비밀번호도 알아내고 예. 어떻든 이 가해자는 악마와 비슷한 사람인데 자기 여친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다른 층에 사는 언니네 집에 숨어 들어가서 귀간 언니를 죽이고 나서 뭐 알다시피 귀금속 뭐 이런 거 뺏었잖아요. 그리고 명품도 뺏어갔는데 그걸 자기 다른 여자친구한테 선물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짓 했는데 어떻든 이렇게 자기가 범행을 숨겼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부모가 연락이 안 되니까는 이제 찾게 됐지 않습니까? 예. 늦게 찾았기 때문에 그 피해 시신들이 많이 부패가 됐겠죠. 그러니까요. 많이 부패되면은 우리가 부검하거나 범행 증거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 이런 것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범인이 아주 악마 같은 범인인 거죠.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여기서 또 한 번 뒤집어질 내용이 재판에서 아주 우발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이건 도저히 우발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획성이라는 걸 법원에서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법원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성이라는 게 처음부터 A라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흉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흉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알리바이를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퇴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모든 그림을 그렸을 때만 계획성이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너무 계획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 본 사건은 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고 난 다음에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언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언니도 사망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를 했다면 과연 법원에서 말하고 있는 우발이라는 점과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발은 좀 다른 게 아닌가. 분명히 기다려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성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퍼플 앤 블루님이 딱 그러십니다. 그놈의 반성문. 이자가 반성문을 16장이나 썼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전가의 보도죠. 심신미약. 그 지금 이 피해자하고 이 지금 피고인이 만났던 것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과정에서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날도 역시 술김에,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승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심신미약 주장도 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고요. 재판부도 이 피고인의 그런 얘기들 받아들이진 않았고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판결 이유를 보면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짐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유족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아버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평생 이 동시에 두 딸을 볼 수 없게 된 상황이 됐고, 또 이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세다고 항소를 했고요.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돼서 검찰도 역시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당장 내일 항소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군요. 자, 이 정말 별안간 갑자기 두 딸을 잃게 된 이 아버지. 지금도 그 범행 현장이던 아파트를 가신다고 해요.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이게 현장 검증 나올 수 있으면은 내가 이걸 그대로 한번 전화 한번 해보려고 일어났던 거예요. 아빠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니까 내 목숨 붙어있는 한은 내가 최선을 다할게. 오늘 얼굴 한번 만나자. 아빠 고생했다고 등떡 토닥거리죠. 자, 보통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가면은 잊혀진다. 이런 강력 사건 피해자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진짜 취재 과정에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고 인터뷰 해봐서 저는 조금은 아는데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네, 이 아버님 지금도 계속 외로운 싸움을 진행 중입니다. 일단은 범행이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음성에서도 보셨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큰딸의 방에 들어갔는지 이게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아파트도 처분을 안 하고 저대로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판결문에는 김 씨가 복도 창문으로 들어가서 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하지만 복도 창문은 아까도 보셨지만 쇠창살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서 들어간 건데 그 부분도 밝혀지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백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심신미약 등 이 가해자가 가명을 계속해서 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성문을 몇백 장을 쓰던가 이걸 계속 탄원을 한다고 해서 가명은 절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날짜가 조금 미뤄졌는데요. 오는 2일 목요일에 항소심 재판이 있습니다. 네. 자, 백 변호사님, 지금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김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영상 보셨지만 뿌옇게 블러를 쳐놨어요. 네. 저도 진짜 이거는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아니, 않는데. 이게 진짜 제가 사건 반장을 맡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제가 만약에 그때도 이 사건 반장을 하고 있었으면 일주일 내내 전 이 인간 밝혀내라고 지금 계속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너무 늦어버렸네요. 지금 방법이 말씀. 없습니까, 그럼? 일단은 신상공개 심의를 열었고요. 열어서 저는 왠진 모르겠지만 비공개 결정이 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남성 김 씨, 저희도 지금 김 씨라고밖에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이 김 씨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를 25만 명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렇습니다. 신상공개 제도라는 거, 이제 경찰에 있는 신상공개 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서 신상공개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신상공개가 된 경우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N번방 사건의 붓다 강훈이 예. 아니 왜 나를 신상공개하느냐. 신상공개한 거 이 처분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 내고 신상공개 처분 취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 신상공개되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으니까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신상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면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일단 법상으로 놓고 보면 이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서 맨날 신상공개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신상공개를 하면 안 될 이유가 뭐였는지 저는 그 당시 신상공개 심의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앞서 보셨던 이 아버님은
이자에 대해서 사형 그리고 신상 공개 이 딱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셨어요. 그래야 내가 죽어서 딸들한테 가면은 그래도 좀 면목이 설 것 같다고 말이죠. 자, 사형이야. 지금 사실상 뭐 집행을 안고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아, 신상 공개는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족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예?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예? 자,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